아까 부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복지 문제, 노동 문제 이런 민생 문제 얘기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무슨 돈이 있냐? 아직까지 2만 불인데 3만 불까지 기다려야 된다. 제가 옛날에 할 때는 1만 불대 같은 경우는 2만 불대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요. 뭐 복지 얘기하면 다 뒤로 이 3만 불 되면 4만 불 부를 거야. 자, 그리고 그게 이제 경제 권력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스웨덴 이런 데에 비유 안 합니다. 그럼 딱 스웨덴 잘 살지 않느냐고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절반 정도입니다. 칠레. 미첼 바첼레트 같은 경우에서 집권 후에 0세부터 4세까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다 했고 매년 몇백 개씩 수천 개의 국립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다 만들었어요. 그러고 한데 이 사람 지금 인기가 퇴임했는데 짱입니다. 시제말로. 그쪽은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텀 쉬고 그 다음 다시 복귀하라고 시민들이 달립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복지와 성장이라는 문제, 복지와 고용 문제가 구별되는 게 아니다. 성장하고 난 뒤에 남은 걸로 잉여로 복지를 주는 그런 정책이라는 게 전형적으로 개발 독재 시대에 몰립니다. 그게 아님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전국에 모두 칠레가 긴 나라죠. 그게 몇천 개를 지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뭐 당장은 뭐 건물 짓는 사람도 좋아했을 겁니다. 둘째, 그 다음에 고용이 창출되죠. 어떤 고용? 여성 고용이 창출됩니다. 전국에 몇천 개의 보육시설을 만들었으니까 주로 거기도 여성 고용은 고보가 많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로는 여성들이 직장으로 복귀합니다. 직장을 노동시간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맡길 수 있으니까. 몽땅 다 공짜이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수 있으니까 출산율이 2배, 3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제 노동을 여기 이 보육시설에 취업한 사람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사람도 돈을 벌죠. 그러니까 돈을 쓰니까 돈이 돌아서 경제가 성장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하게 되면 뭔가 남은 돈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우리 사회에서는. 불쌍한 애들한테 돈 주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아니란 거다. 이미 우리보다 2만 불 이상이 넘은 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 실시를 했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왜 출산율이 낮느냐? 여러 가지 질문이 특별히 출산 낮은 이유가 신혼부부들이 긍정을 해서 아니겠죠. 아니겠죠. 전혀 아닐 겁니다. 신혼부부들 입장에서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DNA를 가진 자식을 낳는 것이 생물학적 본능인데 왜 안 나올까? 저희 세대는 무조건 2명 넣는 거였어요. 저희 뒷세대는 3 또는 5명이었어요. 지금은 1 또는 0이죠.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 자체를 막고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봐야 됩니다. 둘이 멀어서도 힘들죠. 아이 미래도 걱정되죠. 그러고 난 지금 직장 있다 하더라도 아이 크고 났을 때 등등 집 같은 걸 생각하게 되면 더 벌고 난 뒤에 놓고 싶죠. 계속 출산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 상태에서 그런 문제를 다 그 신혼부부를 둘러싼 이런 문제를 빼놓고 애 낳아라 피임 금지 운동 낙태 금지 처벌 운동 한다고 출산이 높아집니까? 전혀 안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봐야 된다. 브라질 최근에 퇴임했죠. 블러 같은 경우 2004년에 시민 기본소득법을 통과해서 이 볼사 파밀리아라는 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브라질 우리보다 우리 GNP 모든 기준에서 우리보다 약간 미치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좀 미칠 거예요. 나라 땅은 크지만 전체적인 경제적인 수준 같은 경우는 조금 낮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4,500만 명에게 돈을 줍니다. 4,500만 명 1억 인구의 4분의 1에 대해서 볼사 파밀리아 기본소득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돈을 줘버려요. 그냥. 기본소득의 돈을 우리가 한 20만원, 30만원, 액수가 좀 달라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4,500만 명에게 정부가 돈을 줘버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친 짓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은 볼사 파밀리아는 돈을 줘버려요. 돈 주니까 이 사람들 돈 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겠지. 그걸로 씀으로써 또 경제를 살리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보다 더 GNP가 높다는 나라 외에도 우리보다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낮은 수준
수준의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의 사회권 보장 정책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성장이 되고 사회 연대가 유지되고 있고 이런 식 불안이 사라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사람이 룰라에 대해서 브라질이 난리인가? 이 정책에도 많은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사회권을 제도화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4개의 개미지옥을 해결하는 제도적 방식을 만든 거죠. 얘기했던 건데요.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 관계상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양육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런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 정도 줍니다. 우리나라가 주고 있는 양육수당인데요. 다른 나라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뭐냐면 출생 후 의무교육 졸업 1년까지 모든 아동에 대해서 무조건 돈을 줍니다. 이건희 아들은 손자에게 줍니다. 그냥 줘. 다. 모두에게. 그러니까 빈부격차 관계없이 무조건 다 줘버립니다. 이 정책, 지금 보편적 복지 정책의 핵심이 뭔가 있다 생각해봅니다. 밥도 그냥 무상급식 이건희 손자도 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 오면. 물론 이건희 손자는 국립보육원에 안 다닐 겁니다. 사립 유치원에 다니까 보기 때문에 아마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설사 온다 하더라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하면 복지 문제라는 건 뭐냐면 모든 시민은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은 세금은 적게 내고 싶어하고 복지는 많이 받고 싶어합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복지가 되려면 일정하게 증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증세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세 문제를 제대로 돌파를 못하면 복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세에 동의가 될 것인가? 맨 처음부터 우리 증세합시다 그러면서 모두가 곁으로는 증세 좋아하고 집에 가서 욕하고 투표장에서 감세쪽에 찍습니다. 곁으로는 증세에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투표 현장에서 감세 찍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장기적 플랜과 지금 당장의 월급에서 몇 프로 깎이는 거가 있어서 부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민들의 투표 형태입니다. 보통 사람들 투표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에서, 스웨덴에서 이런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했느냐. 세금을 냈더니 다수가 득을 본다는 걸 확인하게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증세 이전에 지금 현재 있는 가용자산으로 세금으로 이게 가능함을 보여줘야 되고 다수가 그걸 누려야 됩니다. 이거 괜찮은 거네? 현재도 할 수 있는 거네? 라는 것을 알고 맛을 보고 난 뒤에 그러면 그 다음 거 단추로 깨려면 이만큼 올려야 됩니다. 단계 올려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스웨덴에서 3인당 총리를 했고 복지정책, 현재 그 보편적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이뤘던 사람들, 전략가들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냥 한꺼번에 몽땅 지금 더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세금 얼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외국은 정치적으로 아주 영리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데 이게 좀 빗나갔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정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시민의 다수가 이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통해서 우리 전체 압도적 다수가 이걸 통해서 이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직장이 떨어지더라도 일정 조건에서 충분히 우리 가족이 나라고도 떨어지지 않겠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죠. 안심이 됩니다. 그 속에서 다른 일을 하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무상급식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너무 자세한 얘기 됩니다만은 맨 마지막 얘기로 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성장과 복지 보육 문제를 적대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게 그 개발 그 독재국가 그 시기의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지금 2만 불이 넘게 되게 되면 5%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 성장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2만 불 나라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5% 한다 하더라도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장만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정말 고민해야 되는데 복지 문제가 왜 나오느냐 지금 복지를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지에게 불쌍한 애한테 돈 준다 이런 식의 복지관념이 뭐냐면 1950년대 60년대 같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2만 불이 넘게 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제정책은 절대 고용이 창출이 안 돼요. 물론 4대강을 파면 시쳇말로 노가다가 창출되겠지만 아주 낮은 직장이 창출되죠.
질 낮은 직장을 단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게 아니죠. 질 높은 직장을 장기적으로 창출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떤 직장을 창출할 것인가 문제와 직결되고 그것은 복지란 문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걸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 제가 앞에서 시장임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시장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잡을 갖든 쓰리잡을 갖든 또는 노동시간을 늘려가지고 잔업특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두가 피곤하죠.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벌어봤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교육비 빠지고 주택비 빠지고 집에서 안 걸리면 왕창 다 나가고 적금 다 깨집니다. 사회임금이라는 게 사회임금을 높여야 됩니다. 사회임금이 뭐냐? 주택 같은 경우, 싱가포르 같은 경우 80%가 정부의 80%가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아무도 집 걱정을 안 합니다. OECD 나라 한 60% 정도가 집 안 삽니다. 죽을 때까지. 집 걱정 아무도 안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 월급에서, 즉 시장임금에서 집값이 안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가용한 임금이 사실 높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문제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교육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임금이 높아지는 효과를 갖습니다. 의료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전국의 의사분들이 모여서 지금 그 반반자 거의 무상은 아닙니까? 준무상의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전 세계에 매우 좋은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단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상한선이 낮아요. 그래서 가벼운 병들은 우리나라 최고로 잘 돼 있습니다. 잘 해결합니다. 심지어 나이 든 분들 중에서 노인들 중에서 이 의료 병원 쇼핑하는 분도 있어요. 좀 문제가 많은데 이 병 하루에 10개의 병원 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싸니까 이건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말고 중병에 걸리면 이 보험이 커버하지가 않습니다. 중병 걸린 순간부터 집안 전체가 흔들흔들합니다. 죽으라고 내버려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병 걸리면 형제간의 싸움이 납니다. 대부분. 쉽게 말해 치료 중단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이제 한쪽 두 입장이 갈리죠. 한쪽은 너가 인간이냐 우리 아버지인데 끝까지 하자. 한쪽은 야 너만 잘났냐 우리 다 망한다 죽는다. 이게 각 집마다 일어납니다. 싸우고 치고 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제가 직접 데려가 받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병석이 있는 부모가 아예 내가 나가겠다 하고 나갑니다. 근데 뭐이죠 그 부모가 왜 부모가 그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 문제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지금 의사분들이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되게 되면 사회임금 자체가 높아지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시장임금이 낮더라도 살아가는 시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각종 영화를 보게 되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살아요. 크게 봐서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아니고 크게 좋은 직장 가진 것도 아닌데 즐기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사적으로 기질적으로 민족성이 낙천적이라서가 아니라 무슨 낙천적이 있겠죠?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시스템이 사회임금이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장임금이 낮더라도 자신의 자존을 유지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회임금이 워낙 낮다 보니까 자신의 시장임금이 높더라도 불안한 거죠. 또 시장임금이 매우 높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 세대에서는 자기 자식이 똑같은 자기만큼의 시장임금을 받을 퍼센트가 얼마일지 그걸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돈 문제 얘기했는데 좀 현실적인 얘기를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시장께서 돈 없어서 무상급식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장 쟁점이니까요. 4년간 8조 들어갔습니다. 디자인 서울이 뭔지 아시죠? 그 간판 크기를 다 통일했습니다. 아십니까? 잘 보시면 그 구청장 환경기하 차원에서 간판 크기를 최대한 줄여서 쭉 다 바꾼 걸 보실 수 있죠. 그게 디자인 서울 작업이고 한강 레상스는 한강에 보면 지금 큰 여러 가지 유람선도 뛰어 있고 카지노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8조 들어갔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건설 비용으로 3조 7천억 들어갔습니다. 이 비용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종부세 폐지돼 버렸기 때문에 부자 감세를 해줬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아까 OECD 통계를 얘기했습니다만 복지의 과잉이 아니라 과수 상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게 앞에서 봤듯이 박근혜 씨가 좌클릭하고 있는 이유다. 박근혜 씨마저도 복지국가를 강조하고 있는 게 무언가에 대해 정말 생각을 해야 된다.
요컨대 마지막으로 억울하면 출세하고 부자되라 이런 말이 있죠. 어른들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른님하고 저의 어른 세대의 얘기입니다. 저 패러다임이 뭐냐면 저의 아버지 세대가 사셨던 거예요. 억울하면 출세.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야 그러면 네가 출세, 억울하면 네가 출세해라. 세상은 그런 거다. 또 그럼 그 억울하면 너 부자돼 그럽니다. 이 두 마디가 저의 아버지 세대의 최고의 그 생활의 모토였어요. 그 모토를 바꿔오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갑자기 이 모토가 97년 이후에 그러니까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 모토가 세상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억울하면 부자돼. 억울하면 너 벌어. 너 억울해? 억울하면 너 권력 잡아. 이런 거죠. 무자비한 무지막지한 모토입니다. 야육강식의 모토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화에서 야육강식에서 강자가 되고 승자가 되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몇 %겠습니까? 근데 그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사회제도에 대해서는 제도를 바꿀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거죠. 너가 출세해라. 너가 부자되라. 이런 것을 입장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사실 저는 아까 장시간 노동에서 이미 한국 사람들 충분히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아까 사장은 최대의 스펙을 이미 가지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공적인 문제, 사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외에 공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야 되고 공적으로 그 제도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만 그 자신의 노력한 만큼이 헛되지 않는 거죠. 모두가 죽으라고 노력하고 추를 경쟁하고 승자의 퍼센트는 매우 적은 이것들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